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지은이 에릭 와이너, 옮기니 김하연, 펴낸 곳 어크로스 출판그룹입니다. 기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며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퀴퀴한 느낌이 있다는 점에서 철학과 잘 어울린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기차를 타고 철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실제로 살았던 곳이나 그들의 철학이 의미를 가지는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철학을 삶으로 끌어오는데요.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몽테뉴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14명의 철학자들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기이며 여러 사상가의 철학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유머와 알랭드 보통의 통찰력이 만났다는 평을 받는 저자의 필력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철학이 조금은 쉽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 15살에게 중요한 질문과 35살 또는 75살에게 중요한 질문은 같지 않다. 철학은 각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저자의 말에 제 나이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봅니다. 목차는 1부 새벽, 2부 정오, 3부 황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 새벽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루소처럼 걷는 법, 서로처럼 보는 법,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 2부 정오는 에피크로스처럼 즐기는 법, 시몬 베유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 간디처럼 싸우는 법,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세이 쇼나군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3부 황혼은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에픽테토스처럼 역경에 대처하는 법,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 몽테뉴처럼 죽는 법. 저는 이 중에서 일부에 나오는 서로처럼 보는 법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서로처럼 보는 법. 오전 11시 12분 암트랙의 아셀라 2158번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는 중. 나는 조용한 열차칸, 암트랙에는 조용한 열차칸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앉아있다. 우리 조용한 사람들은 만족스럽게, 물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본다. 우리는 선포되지 않은 전쟁의 전우다. 각자 자기만의 덴케르크에서 참호를 파고 적의 사격을 받는 중이다. 승산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 조용한 열차칸은 최고로 문명화된 문명사회이자 바깥의 야만스러운 소란을 막아주는 방어벽이다. 헛된 노력이다. 암트랙이 명한 도서관 같은 분위기를 해치는 제멋대로인 승객 몇 명에게 안내원이 무성의하게 주의를 주는 걸 보면 말이다. 우리 조용한 사람들은 사실 이번 전투가 이미 글렀음을 알고 있다. 게다가 이곳에 흐르는 적막함은 외부의 현상일 뿐이다. 우리 머릿속의 데시벨 수치는 상당히 높다. 고요한 절망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삶은 오로지 겉모습만 고요하다. 어쨌거나 지금은 전부 중요치 않다. 나에게는 몇 권의 책이 있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나의 노트와 펜이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열차가 요동치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정교하게 만든 일본의 미이자 심미적 완벽함과 인체공학적 완벽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내 펜이 사라져버린다. 나는 좌석 아래를, 좌석 주위를, 좌석 속을 뒤진다.
내 발로 바닥에 엎드려 놀라우리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좌석안을 헤집는다. 이 마지막 노력이 옆에 앉은 몇몇 승객의 눈길을 끌지만 질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해진 데시벨 수치 내에서 아주 신중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펜을 찾지 못한다. 나답지 않게도 아무렇지 않다. 열차의 리드미컬한 움직임, 흔들린다기보다는 그렇다. 녹슨 시소를 타는 느낌에 가깝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주고 옆으로는 풍경이 흘러 지나간다. 늦봄의 하늘에 마구 묻어있는 하얀 뭉게구름, 넓은 서수퀘에나강, 코네티켓과 로드 아일랜드의 고급스러운 해변마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철학책을 충분히 읽어보라. 곧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될 테니. 어떤 사람은 서로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서로가 되는데 성공한다. 대부분은 억지로 서로를 떠안는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서로를 억지로 떠안았다. 나는 서로처럼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다 해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자연인이 아니다. 내 삶은 간소함의 모범이 못 된다. 운동하려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운동을 한다면 호텔방에서 하고 싶지 수도시설과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가 없는 좁은 오두막집에서 하고 싶진 않다. 나는 즉시 월든을 내 머릿속의 시베리아로 유배시켰고 그곳에서 월드는 모비딕과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적분학과 만났다. 콩코드로 떠나기 몇 주 전 우연히 뉴요커에서 서로에 관한 글을 읽었다. 글의 제목은 호수의 찌꺼기였는데 제목에서 상상할 수 있듯 내 머릿속에서 콩코드 운동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글을 쓴 캐슬린 슐츠는 인간을 혐오하는 인정머리 없는 괴짜의 모습을 묘사하며 글을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장갑을 벗고 본격적인 공격에 나선다. 하지만 서로가 살던 시대처럼 통근 열차가 콩코드역에 진입할 때 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로 마음먹는다. 내가 철학 연구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첫인상은 틀릴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의심은 필수다. 의심은 우리를 하나의 확신에서 또 다른 확신으로 옮겨주는 버스다. 아주 천천히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콩코드에 도착했을 때 내게는 계획이 있었다. 이번 장의 제목은 서로처럼 홀로 사는 법이나 서로처럼 간소하게 사는 법 또는 호수의 찌꺼기 기사에서 폭로한 서로의 위선을 감안해 서로처럼 직접 구운 쿠키를 먹으려고 엄마 집에 몰래 들어가면서 홀로 간소하게 사는 척하는 법이 될 것이었다. 어쨌거나 고립되어 보겠다는 서로의 실험은 그리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콩고드 공립도서관으로 한 발짝 들어가니 작은 마을의 평범한 도서관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콩고드는 평범한 작은 마을이 아닌데 소설가 헨리 제임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작은 곳이라고 부른 콩고드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곳이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진 총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곳이 바로 콩고드였다. 다름 아닌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낳은 초월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다. 소로는 콩고드에서 태어났고 하버드 대학 시절과 뉴욕에서 보낸 짧은 그리고 불행한 시간을 제외하면 평생을 콩고드에서 살았다. 소로는 콩고드를 사랑했다. 친구들은 파리 한번 가보라고 소로를 설득했지만 소로는 거부했다. 메인주와 캐나다로 여행을 갔을 때조차 소로는 늘 콩고드와 함께였다. 나는 부츠와 모자에 콩코드의 흙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나 또한 콩코드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가. 모든 좋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콩코드 공립도서관 역시 풍부한 독서 공간을 제공한다. 초월주의의 동굴이라는 이름의 공간에 들어간다.
초월주의 운동의 위인들이 대리석에 갇혀 가만히 나를 내려다본다. 랠프 윌도 에머슨과 아모스 브론슨 올콧이 있고 당연히 소로가 있다. 반신상 속의 소로는 수염을 기르고 두꺼운 안경을 쓴 말년의 모습이다. 인상이 좋아 보인다. 이 좋은 인상은 호수의 찌꺼기 같은 어두운 내면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까? 도서관에서 진열해 놓은 소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보면 몇 가지 단서를 알 수 있다. 마르쿠스처럼 소로 역시 지혜를 찾아 헤맸다. 소로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지, 무엇이 그런 아이디어를 시사하는지를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소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책을 읽었고 노나와 바가바드 기타처럼 더 이국적인 맛에도 도전했다. 탁월한 채집가였던 소로는 인도와 중국의 문헌을 처음으로 파고든 서구 철학자 중 한 명이었다. 좋은 철학은 좋은 전구처럼 방안을 환히 밝힌다. 전구가 방안을 밝혀주는 한, 나의 방안을 밝혀주는 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몇 와트짜리인지,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같은 것은 전혀 중요치 않다. 소로가 동양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평범했다. 인생의 위기 1837년이었다. 소로는 당시 관습이었던 체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콩코드 학교의 교사직에서 막 해고된 참이었다. 무일푼에 갈 곳도 없었다. 그때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났다. 1000페이지에 달하는 무려 영국역 인도에 관한 역사적 기술적 해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소로는 묵묵히 책을 읽어내며 보석을 캐냈다. 책 속에 있는 생경하고도 친숙한 아이디어들이 천천히 소로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소로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어느 정도는 아주 가끔이지만 나 또한 요가 수행자다. 내 생각에 소로는 요가 수행자보다는 사냐시에 더 가깝다. 힌두교 전통에서 사냐시는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내던진 사람으로 모든 재화를 포기하고 오로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숲에 틀어박힌다. 모퉁이를 돌다가 특별 전시를 담당하는 레슬리 윌슨과 거의 부딪힐 뻔한다. 레슬리는 키가 크고 늘씬하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초롱초롱한 눈을 가졌다. 그 모습이 좋다. 레슬리가 수십 년간 소로와 함께 살아오면서 소로에게 질리지 않았다는 것이 좋다. 소로에게 감탄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다. 레슬리는 자신이 매일매일 월드노스로 우르르 이동하는 수많은 순례자들, 팬들, 괴짜들의 질문에 답해준다고 말한다. 누가 봐도 그들에겐 필요 없어 보이는 고독의 신전에 떼지어 몰려가는 아이러니. 레슬리는 월드네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저 모기가 득실거리는 눕 구덩이예요. 레슬리는 눕 구덩이를 길게 발음하면서 단어들이 혀위를 굴러다니게 한다. 그리고 신성모독의 달콤함을 음미한다. 월드는 전혀 멋진 곳이 아니에요. 레슬리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소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소는 우리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만큼만 특별해진다. 월든에 오지 마시오. 소로라면 자신의 21세기 팬들을 꾸짖었을 것이다. 자신만의 월든을 찾으시오. 직접 만든다면 더더욱 좋고. 레슬리는 근처에 있는 금고로 사라졌다가 비닐로 싸둔 종이 뭉치를 들고 돌아온다. 소로의 에세이 산책의 원본이다. 글씨가 시원시원하니 야생적이다. 소로는 그 말을 좋아했다. 야생에는 세계가 보존되어 있다. 소로는 말했다. 야생이 황야로 잘못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소로의 의도와는 다르다. 황야는 저 바깥에 존재한다. 야생은 우리 안에 있다. 야생은 강하고 완고하다. 소로의 원고를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수정한 부분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서로는 이른 오후를 여름날 이른 오후로 수정했다. 작은 차이지만 서로에게는 그런 작은 것이 중요했다. 너무 깐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깐깐한 사람이긴 했다. 그런 디테일 안에서 신까지는 아니어도 분명 아름다움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보통은 세무조사나 생식기에 생긴 혹을 거론할 때를 대비해 아껴두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호수의 찌꺼기 얘기를 꺼낸다. 그렇다. 레슬리도 그 글을 읽었다. 콩코드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읽었다. 레슬리는 부당하지만 완전히 틀린 기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 특유의 절제된 표현으로 덧붙인다. 서로는 좋아하기 쉬운 남자는 아니었다고. 월든의 영웅이자 미국 설화의 사랑받는 아이콘, 환경주의의 주창자, 문학의 거성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개자식이었다. 소로를 아는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너세니얼 호소는 소로에게 무쇠로 만든 부직갱이처럼 뻣뻣한 완고함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호손만큼 친절하지 않았다. 소설가 헨리 제임스와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아버지인 헨리 제임스 시니어는 소로는 평생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유치하고 개념 없고 뻔뻔한 이기주의자라고 했다. 소로가 받는 혹독한 비난은 주로 위선에 관한 것이다. 소로는 숲속에서 홀로 자족하는 척하면서 몰래 엄마 집에 들러 파이를 먹고 빨래를 맡겼다. 그건 사실이다. 소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월든에 고립되어 살지 않았다. 엄마의 요리를 먹으려고 또한 우체국과 카페에 들리려고 종종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로 향했다. 그렇다면 월드는 사기인가? 미국 전역의 중학교 3학년생은 그동안 기만당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로는 사회와의 끈을 전부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소로는 마을로의 나들이나 오두막집에 방문한 손님을 숨기지 않는다. 월든에는 방문객들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다. 소로의 한 추종자가 내게 말했듯 월드는 숲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책이 아니다. 월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책이다. 소로의 심술궂은 성격에 관해서라면 소로는 유죄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로가 보여준 지혜가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심술궂은 성격이 사상가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면 모든 철학은 소책자에나 들어있을 것이다. 내가 철학에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레슬리에게 알리고 소로는 어떤 방법으로 다루는 게 좋을지 묻는다. 혼자 사는 법이나 간소하게 사는 법처럼 평범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보는 법이요. 레슬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보는 법이요? 네. 레슬리가 말한다. 나머지, 즉 간소한 삶, 고독, 자연주의는 더 큰 것, 바로 실력을 위한 것이었어요. 소로는 우리에게 앞을 보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다. 나는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한다. 좋아요. 레슬리가 말한다. 서로의 책을 읽어보셨나요? 물론이죠. 나는 말한다. 월드는 당연히 읽었고 에세이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소로의 첫 번째 책, 소로의 강도 읽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마치 동화책을 다 읽은 아기를 칭찬하듯이 레슬리가 말한다. 하지만 소로를 더 잘 이해하려면 소로의 일기를 읽어봐야 해요.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나중에야 내가 뭘 하기로 한 건지 깨닫는다. 소로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외모를 언급했다. 누군가는 로마인처럼 툭 튀어나온 그의 코를 우주를 향한 물음표라고 표현했고 누군가는 그의 입을 투박하고 어딘가 촌스럽다고 했으며 누군가는 그의 손을 힘세고 재주가 많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서로의 섬뜩할 정도로 예민한 감각, 예를 들면 예민한 청력,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도 전부 들을 수 있었다. 예리한 후각, 사냥개도 서로만큼 냄새를 잘 맡지는 못한다를 언급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로의 눈이었다. 아무도 서로의 눈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 콩코도 주민은 강렬하고 진지한 파란색 눈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부엉이처럼 날카로운 눈이라고 해상한다. 또 한 사람은 그 커다란 눈을 처음 보고 지독하게 겁을 집어먹었다고 말한다. 서로의 시력은 가히 전설적이었다. 힐끗 보기만 해도 나무의 높이나 송아지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다. 눈으로만 보고 연필 한 무더기에서 정확히 12자루를 집어냈다. 땅속에 파묻힌 인디언 화살촉을 찾아내는 재주도 뛰어났다. 소로는 발로 화살촉을 차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기 하나 있네. 감각과 관련해서 철학자들은 보통 두 파로 나뉜다. 먼저 이성주의 학파는 감각을 불신한다. 오로지 우리의 지력과 그 지력이 가진 타고난 지식만이 동굴 안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 수 있다. 이성주의자인 데카르트는 코키토, 에르고 숨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또 다른 학파인 경험주의는 감각을 신뢰할 수 있으며 오로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서로는 이런 인식론적 난제에 엮이길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신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감각은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 최대한 잘 사용하면 되지 않나? 서로의 철학은 내가 보는 것이 곧 나라는 아웃사이드인 철학이었다. 서로는 초월주의자로 간주된다. 철학사조 중 하나인 초월주의는 다음 5어절로 요약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하지만 서로는 보이는 것을 더욱 굳게 믿었다. 실제의 본성보다는 자연의 실제에 더 관심이 있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그럴 수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히 경이로우니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서로는 지식보다 시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 지식은 언제나 잠정적이고 불완전하다. 오늘의 확신은 내일의 헛소리다. 그게 무엇인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뿐이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볼까? 대부분은 사진 모델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눈이 마치 카메라처럼 세상의 이미지를 포착한 뒤 우리 뇌로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눈은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있는 머그컵을 찍는다. 좋은 모델이다. 하지만 틀린 모델이기도 하다. 본다는 것은 사진보다는 언어에 더 가깝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대화를 나눈다. 저게 뭐지? 머그컵처럼 보이지 않아.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본 다음에 알려줄게. 맞네. 머그컵이 맞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머그컵을 보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 앞에 머그컵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 머그컵은 그저 우리의 눈과 뇌에 전자기파를 보낼 뿐이다. 이 미가공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그 다음엔 의미를, 앞서 말한 경우엔 우리 앞에 있는 물체가 머그컵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창출해 낸다. 가끔 우리는 의미를 너무 빨리 창출한다. 어쩌면 머그컵처럼 보이는 저 물체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다. 물건과 사람을 너무 빨리 정의내리면 그것들의 유일무이함을 보지 못할 위험이 있다. 서로는 그러한 경향을 경계했다. 보편 법칙을 너무 성급하게 끌어내지 말 것. 서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특수한 사례를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것.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로 규정하지 않고 기다리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서로는 그 속도를 엉금엉금 기어가는 수준으로 낮추었다.
추측과 결론 사이의 틈, 보는 것과 본 것 사이의 틈을 최대한 길게 늘였다. 서로는 더 오래 머무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상기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주 오랜 시간 들여다봐야만 볼 수 있다. 보는 것은 주관적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객관적 시각은 서로의 흥미를 끌만한 풍경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진정으로 목격되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바라봐줘야만 한다. 서로는 이렇게 적었다. 관찰이 흥미로워지려면, 즉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주관적이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핏빛 노을, 수많은 별들이 스놓인 잉크처럼 새까만 밤하늘. 전부 개인적 의견이다. 철학자 로저 스크러튼이 말했듯 그런 아름다움을 위한 공간이 있는 세상에 당신을 위한 공간도 있다. 서로에게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서로는 느끼지 않고는 보지 못했다. 어떻게 느끼느냐가 어떻게 보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도 결정했다. 서로에게 보는 것은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행위였다. 예를 들어 장미를 보면 서로는 장미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기도 했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 다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안다. 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도 자신을 쳐다본다고 느낀다. 이들 모두가 미친 것일 리는 없다. 일기를 읽으세요. 레슬리 윌슨의 말이 머리에서 떨쳐낼 수 없는 구린 음악톱 40처럼 내 내리에 콕 박혀 있다. 서로는 성인이 된 후 거의 쉬지 않고 일기를 썼고 14권에 걸쳐 이어진 일기는 거의 200만 단어에 달한다. 용기를 내서 첫 번째 권을 펼치자 두려움이 차오르며 중학교 3학년 영어 시간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두려움은 안도감으로 종국에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일기 속에서 서로는 얼든가는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가장 진실하고 취약한 상태의 서로다. 어느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나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을 알지 못하고 알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서로를 이걸 어떻게 완곡하게 말할 수 있을까? 쪼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일기를 읽다 보니 그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일기는 남성미 넘치는 서로를 보여준다. 액션 영웅인 철학자다. 서로는 걷고 스케이트를 타고 수영을 하고 발효된 사과를 맛보고 장작을 패고 호수에 수심을 재고 공터를 탐사하고 강에서 노를 젓고 집을 짓고 플루트를 연주하고 저글링을 하고 총을 쏘고 서로는 명사수였다. 최소 한 번은 우두척, 다람쥐과에 속하는 설치류과의 눈싸움에서도 이긴다. 서로는 이 모든 것을 오로지 더 잘 보기 위해 했다. 서로는 말했다. 더 잘 보려면 손을 움직여야 한다. 서로는 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를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의 일기에서 서로는 턱까지 온몸을 늪에 푹 담그고 차가운 진흙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며 호수에 찌꺼기를 끌어안았다고 적고 있다.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을수록 마르쿠스와 명상록의 메아리가 들린다. 마르쿠스처럼 서로도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리 독자들은 그저 엿들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도 들린다. 두 사람은 도플갱어는 아니다. 수세기가 둘을 갈라놓고 있다. 서로는 200만 단어도 넘는 글을 썼고 소크라테스는 단 한 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철학적 형제다. 소크라테스처럼 서로 역시 두려움 없는 자기 점검을 통해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 소크라테스처럼 서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완전한 정지 상태 사이를 오갔다. 서로는 하루에 7km를 걸었지만 한 이웃의 말에 따르면 수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쥐가 몸을 타고 올라와 손에 든 치즈를 훔쳐먹게 두기도 했다. 소크라테스와 서로 둘 다 무례한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다. 두 사람 다 자기가 속한 시대의 골칫거리였고 훌륭한 자극제였다. 그리고 둘 다 그 대가를 치렀다.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를 처형했다. 콩코드 주민들은 서로의 글을 혹평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서로도 모든 철학은 궁금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었다. 서로는 이 생각을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월든에 나오는 짧은 구절이다. 현실은 너무나도 멋지다. 서로가 철학자보다는 경이로워하는 10대처럼 보인다는 점이 좋다. 어쩌면 둘은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서로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글을 썼던 콩코드의 흙은 오늘날 눈앞에서 아주 깔끔하게 치워져 있다. 21세기의 콩코드는 엄선한 와인을 들여놓은 가게와 점잖은 카페가 있고 따뜻한 봄날에는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값비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귀여운 뉴잉글랜드 마을이다. 허름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소로가 돌아다닌다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을 받을 만한 그런 곳이다. 그래도 이 말은 해야 한다. 콩코드는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적당하다. 뉴 잉글랜드식 절제다. 심지어 드럭스토어 라이트 에이드와 스타벅스조차 고상하면서 적당히 현대적인 건물을 자랑한다. 물론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아들은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콩코드에는 소로가와 소로 학교가 있고 소로 클럽이라는 이름의 피트니스 센터도 있다. 소로 워터파크나 소로 왁스 박물관은 없다. 6월 20일은 하지다. 잘 보는 기술에 대해 숙고하기 좋은 날이다. 우리가 정말로 빛의 아이들이라면 오늘은 우리의 생일이다. 나는 일찍 일어난다. 무엇을 위해서? 소로가 되려고? 아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 권할 만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잠시나마 소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마르쿠스와 달리 소로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의식이 막 돌아온 순간 꿈과 사색 사이의 그 모호한 지대를 만끽했고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라는 고대 인도 경전 베다의 한 구절을 즐겨 인용했다. 소로는 아침 호수에서 목욕을 한 후 자신의 아침 일과인 읽고 쓰기에 착수했다. 매끈하지 못한 일기를 수정하거나 책의 한 챕터를 다듬을 수도 있다.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손의 감각은 간헐적 요가 수행자였던 소로에겐 일종의 명상과 같았다. 나는 공책과 펜을 손에 쥐고 소로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의문에 내 아침 일과를 바친다. 소로는 보는 것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지? 아주 오랫동안 이 질문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질문은 묵묵부답으로 내 시선을 되받아친다. 우리는 교착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묘주가 종적을 감추었을 때 서로가 했던 행동을 하기로 한다. 나는 공책을 덮고 운동화 끈을 묶는다. 매일매일 보통은 오후에 서로는 콩코드 교회를 걸었다. 루소처럼 서로 역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명료하게 사고하지 못했다. 루소가 몽상에 빠졌다면 서로는 어슬렁거렸다. 서로는 이 표현을 좋아했다. 서로는 마을 사람들을 뒤흔들고 자신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어슬렁거렸다. 어슬렁거릴 때 서로는 목적지가 필요 없었지만 나는 필요하다. 노골적인 시민 불복종 행위로서 나는 월든호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들로 붐비는 늪 구덩이에 가지 말라는 레슬리 윌슨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한다. 콩코드에서 월든호수로 이어지는 트레일이 그려진 작은 지도를 펼친다.
3km 정도다. 소로가 살던 숲속의 오두막집은 활기 넘치는 작은 마을 근교의 오두막집에 더 가깝다. 하지만 소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기로 한다. 월든, 문명에서 전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두막집에서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은 상업적 매력이 덜하다. 소로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 날렵한 시티 모델 배낭을 싸다가 나답지 않은 짓을 저지르기로 한다. 나는 스마트폰을 책상 서랍에 밀어넣고 밖으로 나온다.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심장 박동이 올라간다. 휴대전화가 없으니 발가벗은 기분인 것은 아니다. 발가벗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 꼭 내 간이나 그 밖의 다른 중요 신체기관을 빼놓고 산책에 나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걷는다. 왜 소로가 이곳에서 어슬렁거리길 좋아했는지 이해가 간다. 공기는 부드럽고 시원하며 안온하다. 발밑의 땅이 벨벳처럼 부드럽다. 소로의 친구였던 존 와이스가 소로를 두고 한 말이 생각난다. 소로는 대지와 자기 사이에 대단한 의견이라도 오가고 있는 것처럼 걸었다. 나와 대지 사이에는 별다른 의견이 오가지 않았지만 나는 곧 페이스를 찾는다. 그리고 소로의 날카로운 시각적 역량에 집중하기로 굳게 마음먹는다. 제일 먼저 무언가 흐릿한 것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게 보인다. 그 흐릿한 형체는 데님 반다나를 쓰고 하얀 이어폰을 끼고 있다. 두 팔을 앞뒤로 흔들며 근육질의 다리로 땅을 힘차게 박차는 여자는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 보인다.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다. 요정의 나라라는 이름의 호수에 도착해 물가의 벤치에 앉는다. 나는 앞을 쳐다볼 뿐 정말로 보지는 않는다. 대상에 다가가지 말고 그 대상이 다가오게 하라. 소로가 은근한 비난조로 꾸짖는다. 호수의 찌꺼기, 나는 중얼거린다. 소용이 없다. 보이는 것은 없고 들리는 것만 많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날아가는 프로펠러 비행기의 소음,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소리, 21세기의 소리다. 내가 예리한 청력을 갖게 된 건 미국 공영방송 NPR에서 통신원으로 일한 덕분이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에는 소리가 있다. 쥐 죽은 듯 고요해 보이는 방에서도 귀를 잘 기울이면 소리가 들린다. 오디오 엔지니어들은 그 소리를 룸톤이라고 부른다. 궁금해진다. 예리한 감각을 옮기는 게 가능한가? 예리한 청력을 예리한 시각으로 바꿀 순 없나? 원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할 내 주머니 속에서 유령 진동이 사라졌다. 고요함이 느껴진다. 순간 이른바 평화라는 것을 경험한다. 그때 모기떼의 공격이 시작된다. 어떤 놈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나를 저격하고 어떤 놈들은 폭탄을 떨어뜨리듯 저돌적으로 달려든다. 짜증나는 놈들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느긋하게 걷기 시작한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았던 서로의 집중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미끄러운 나무 판자를 밟고 거의 넘어질 뻔한다. 큰일 날 뻔했다. 제자리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을 명료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놀랍게도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다. 전화선 위를 깡충깡충 걸어다니는 개똥집박이를 발견한다. 적어도 나는 개똥집박이라고 생각한다. 꾀꼬리나 방울새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새일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가? 소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보는 새의 이름은 알았다. 개똥집박이로 추정되는 새에 관한 지식은 그 새를 보는 기쁨을 증폭시키지만 주의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조류학자는 공작새가 형형색색의 깃털을 뽐내는 생물학적 이유는 알아도 그 아름다움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소로는 말한다.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것을 멈출 때에야 나는 비로소 그 대상을 보기 시작한다.
피로에 지친 눈으로는 조금밖에 보지 못한다. 소로는 순진무구한 눈을 연마했다. 어린아이가 느끼는 경의를 한 번도 잃지 않았다. 산딸기를 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넬프 월도 에머스는 소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년이고 언제까지나 나이든 소년일 것이다. 소크라테스처럼 소로도 철저하게 의식적인 무지를 중요하게 여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용한 무지를 전파하는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류는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훨씬 전부터 아름다움을 창조해왔다. 호메로스는 문학 이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17,000년 전 라스코 동굴벽을 장식한 이름 없는 예술가들이 미술사 수업을 들었다면 분명 낙제했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이해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